이번 강연은요, 집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해 자주 이제 등교를 못했던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감 초등학교의 이성철 선생님이십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교육,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듣, 말, 읽스 새롭게 가르치기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라는데요. 이 듣, 말, 읽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겠죠, 선생님? 네. 네, 이제 우리 선생님 이성철 선생님은요, 부산에 있는 이제 주감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의 운영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 2019년에는 미디어 교육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교육, 또 온라인 수업으로 듣말익스 새롭게 가르치기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산 지역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립학교 교사고요. 지난 2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본의 아니게 제 의도와 관련 없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은 이제 낯선 처음 신는 신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경험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사실은 신발이라는 게 새 신발도 계속해서 신다 보면 적응이 되듯이 이번 온라인 수업을 지금 몇 달 동안 경험하고 나서는 사실 온라인에서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 되고 매우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많이 깨닫고 또 저의 교육의 어떤 지평들을 넓힐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그 대부분의 수업 활동을 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리드 뷰처럼 학생들을 한 화면에 제가 함께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수업에 집중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한눈에 파악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그리드 뷰 방식으로 학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들은 사실은 줌뿐만 아니라 다른 실시간 쌍방향 도구, 원격 회의 도구들에도 모두 도입이 되고 있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든 오프라인과 동일한 어떤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의 모습을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화면이 꺼져 있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때문에 화면을 켜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학생들 보고 비디오를 켜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자신의 어떤 방의 모습이라던가 집안의 모습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의견들을 존중해서 비디오를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토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회의실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토의 토론, 또 하브루타식 질문 나누기 수업이라든지요. 또 그 직소식의 전문가형 어떤 협동학습 모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에서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 오프라인 못지않게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거의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달랐던 점들을 제 스스로 성찰을 해보자면 대화 상황에서 수신자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서로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선생님의 수업 자료가 잘 보이나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자신의 발표 내용들, 생각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상대편, 수신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언어 외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과장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작은 화면으로 제 얼굴과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분명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런 비언어적, 반언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더 큰 어떤 목소리라든지 목소리의 그 높낮이를 서로 다르게 해서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같은 부분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교사의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한 가지 그냥 제가 하는 어떤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생들이 채팅창에서 어떤 질문들을 올리는지도 살펴봐야 됐고 또 그리드 뷰에서 학생들이 지금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됐다라는 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사용하는데 거부감도 없고 잘 사용하는 편이었지만 저보다 한참 위에 선배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말하고 듣는 활동에서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 또는 카메라나 마이크와 같은 기기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가정의 그 무선 환경은 모두 다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저희 학교의 100%의 학생들이 전부 다 집에 무선망이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나 디지털 기기는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안 주신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기 힘든, 구입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저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태블릿이라든지 크롬북 이런 기기들을 대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기기를 대여받아서 이걸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라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특히 이 안에 있는 AR, VR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에 읽기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을 학습함에 있어서 글로 된 교과서의 내용들을 읽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제는 학생들이 실제로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글을 읽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콘텐츠들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또 이 콘텐츠들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네,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공유하기 좋은 도구였었는데요. 특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쓰기 활동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패들렛에서 학생들이 뭔가 간단하게 조사를 하거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 간에 서로 쓴 결과물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 교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죠. 잘 못하거나 좀 떨어지는 학생들도 또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 있는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스스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서로의 결과물들이 공유되면서 내가 지금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의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자신의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팀즈라고 하는 그 MS 오피스의 그 LMS 학습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비즈니스를 위한 협업 도구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이런 그 협업 플랫폼들을 학생들이 서로 학습하고 공유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LMS 안에서 공유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문서를 이용해서 글쓰기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종전에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글을 쓰고 나면 그 초안을 제가 다 일일이 걷어서 학생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채점하고 첨삭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눠주고 또 글을 수정해서 고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번거로웠어요. 학생들이 보통 뭐 20명, 30명 그 사이 정도에서 한 반에 인원이 구성이 되는데 학생 것 글을 한 편 한 편 읽는데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글들을 제가 읽고 첨삭해 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에서는 네, 국어에서 쓰기 지도를 할 때는 교사가 끊임없이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에 들어가서 글 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거나 글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줘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단위 수업 시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공유 문서를 활용하면 제가 학생들의 공책을 걷거나 막 이렇게 본다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노트를 검사하지 않아도 바로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어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글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거나 또는 함께 읽어볼 내용들을 하이퍼링크를 달아주면서 학생들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글 쓰는 과정에서 옆에서 과외를 해주듯이 제가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력을 할 수 있었죠. 이러한 그 쓰기 수업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이런 기술 없이는 체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청소년 체커톤을 온라인으로 모두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한테도 굉장히 좀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체커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프로젝트를 팀즈 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어디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요. 이 채널 안에서 각각 그 팀별로 회의하고 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함으로써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각각 이 온라인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젝트의 내용들은 청소년을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보호하라라는 슬로건 아래에 학생들이 이 해커톤 방식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예컨대 이렇게 학생들이 댓글을 통해서 다음 주에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지를 이렇게 남겨놓고 서로 공유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것을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해보는 활동들을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튜터로 이 전문가를 기자분을 이렇게 바로 튜터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자신들 결과물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중학교 팀인데요. 중학교 팀에서 이렇게 공유 문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카드 뉴스를 가지고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채널을 운영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제출한 팀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옆에 있는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전문가분께서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렇게 그 각각의 어떤 회의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회의들을 이런 식으로 공유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플립그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짧은 영상을 올려서 수행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틱톡 아시죠? 굉장히 짧은 그 인스턴트 비디오들을 올려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데요. 저는 이 플립그리드가 그런 틱톡과 같은 학생들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는 선생님이 자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몇 초 동안 올려보세요.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에 대해서 제가 1분 동안 이 봄과 관련된 시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속에 등장하는 어떤 느낌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시 제목 말 박지원 말은 물이다. 물. 하지만 말도 얼어서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진다. 얼음. 야, 얼음 갖고 장난치면 뭐해?
그런 말들이 날아와서 내 마음속에 박힌다. 아물지 않는 상처가 생긴다. 이 시는 비유하는 표현이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마음도 됩니다. 그리고 제 등엔 아물지 않는 엄마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남학생들 6학년 학생을 데리고 그 시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멍하니 앉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매체를 직접 학생들이 구성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국어 교과 안에도 있고요. 또 사회 교과 안에서도 있는데요. 이 학생도 자기 스스로 그 팀즈 안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꾸미고 그것을 이렇게 플립 그리드에 올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유나라고 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그 미래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미래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요. 미래의 직업에는 어느 것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보이시나요? 지금 사라질 직업과 있을 직업,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사라질 직업은 약사, 변호사, 운전기사 등이 있고요. 꾸준히 있을 직업은 연예인, 작가 등이 있고 생겨날 직업에는 컴퓨터나 우주, 인공지능, 로봇, 정부를 다루는 직업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냥 글로 쓸 때와 좀 달랐던 이 디지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일단 쓰기에서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콘텐츠들을 만들 때 이 콘텐츠를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인지적 전략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지적 전략을 길러주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사전 활동들,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자신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 그리고 믿을 만한 텍스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나 상호 피드백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요. 또 미디어 콘텐츠들을 쓰기, 즉 표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 기기의 어떤 사양에 따른 제약,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인 걸림돌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 선생님은 그런 쪽의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하고 평소에 그런 교육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반은 학생들이 뭘 가르쳐줘도 잘 못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마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넘어지거든요. 하지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그 배운 자전거 타는 기술은 어른이 되어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번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경험했던 이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은 계속해서 축적되어서 앞으로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선생님들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못하는 거 그거 당연하다,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당연한 것들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넘어서야 우리의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쓰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그 오픈소스 LMS인 무드를 이용해서 나도 팩트체크라는 코스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드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인데요. 학교의 상황, 교실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내가 넣거나 뺄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안에 H5P 같은 것들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아이콘들이 굉장히 재밌는 인터랙티브 그 콘텐츠 저작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수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어제 만들었던 건데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 교육을 위해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퀴즈를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놓고 이렇게 true or false 퀘스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계정만 발급하면 뭐 저희 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코스웨어들을 개발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어떤 돈이 들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요구가 됐었는데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콘텐츠들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또 어느 지역이든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 코스를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nd Multiple Hotspot,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부분들을 제가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이 조작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죠. 사진의 다른 곳을 클릭하면 X자 모양이 뜨고요. 올바른 곳을 클릭하면 저 부분이 이제 맞다고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뒤쪽에 뭉크 사진은 이렇게 누가 봐도 조작된 어떤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그 미디어 콘텐츠들을 볼 때 보다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그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같이 구성을 해보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은 분들께 함께 공개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온라인 수업 이후에 저는 사실은 우리 반이라는 개념만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오픈된 어떤 LMS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또는 세계에 있는 여러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교육적 가치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미있는 인터랙티브 활동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코스웨어를 수강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을 다운받아서 또 수정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 무들 시스템 안에서는 이 파일들을 뭐뭐.h5p라는 프로젝트 파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선생님이 갖고 가서 또 수정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콘텐츠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께 수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교육적 자료들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게 교과서의 표지입니다. 네,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쓰기 3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5차 교육과정, 네, 그때 교과서의 표지고요. 이때 보시면 지금 쓰기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염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염소, 바둑이 뭐 이렇게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또 그런 어떤 그 쓰기 활동들이 좀 관련되어서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6학년 2학기, 여기 6차 교육과정 때 교과서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 학생들 가운데 보면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오래된 컴퓨터죠. 그 뚱뚱한 모니터, CRT 모니터라고 하죠. 그게 있고요. 학생들이 그 앞에서 뭔가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 듣기, 말하기, 쓰기인데 여기 이제 7차, 네, 지금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나오는 교과서 표지입니다. 학생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비디오 카메라를 찍고 뭔가 막 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과의 이런 표지들을 봤을 때 저는 시대의 흐름들 또 매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다음 국어 교과서의 표지는 무엇이 될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을지, 또는 뭐 팀즈나 구글 클래스룸, 플립그리드 같은 것에서 발표를 하거나 협업으로 문서를 쓰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통해서 이 언어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주로 문자 중심의 어떤 언어 교육들을 탈피해서 다양한 표현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읽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수업과 학습을 탐색할 수 있었고, 기존의 교실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생과 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또 같이 협업하고 또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삭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심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언론에서는 뭐 초등학교 원격 수업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학력 공백이 생긴다 이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보도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선생님 발표를 들으니까 뭐 읽기, 쓰기는 물론이고 말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의 학교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또 굉장히 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